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건 장기적 전망을 가진 대신 하우스 뷰뿐입니다.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대신증권.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오늘 첫 순서 3부 첫 순서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혜원입니다. 예, 국내 2위의 대형마트죠. 홈플러스요. 예. 근데 이게 팔릴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그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요. 예. 이 홈플러스 매각 이야기가 계속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 투자 제안서를 받아간 곳이 한 7곳대고요. 예비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인데 이 중 6곳은 칼라일 그룹 같은 이 글로벌 사모펀드고요. 아하. 우리나라 업체는 그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입니다. 아. 알려줬어요. 예. 예, 물론 이제 아직 본 입찰 과정에서 다른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를 하거나 예. 사모펀드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아직까지는 우리는 한 곳이고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홈플러스 매각 대금이 7조 원이나 됩니다. 7조 원이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게 더군다나 영업 규제가 좀 있으니까 대형마트 업황이 빤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들어오기가 어렵고요. 특히 우리나라 유통업계 양대산맥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은 이제 독과점 문제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제외가 됐고요. 현대백화점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정지선 회장의 비전이 안정 속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모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나 GS그룹도 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이 7조 원 어마어마한 인수세금 문제 때문에 오리온 혼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오리온. 오리온도 굉장히 오래된. 우리 최요한 평론가께서도 어렸을 적에 오리온 과자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초코파이 너무. 군대 가서도. 예. 근데 이 자금력이 될까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이 사실 이마트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마트 사업은 자신 있다. 그래서 제조와 유통체를 함께 가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예. 이게 테스코가 이제 그 홈플러스 팔려고 하는 건 그 본사 자금을 때문이거든요. 10원이라도 더 주면 거기서 손들어 줄 가능성이 큰데. 예. 일단 오리온의 현금성 자산은 한 2,9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7조 원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매각. 그렇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이 안 나오네. 예, 인수하려면은 돈을 좀 많이 빌려야 되고요. 예. 또 자산도 매각해야 되고 중국 오리온 상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혼자 들어가지는 않고요. 사모펀드인 캔사스 퍼시픽 그룹과 함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대 주주가 되려면은 적어도 2, 3조 원의 돈이 있어야 된다. 예.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매각이 쉽지 않다. 또 이제 분할 매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다음은 고용률 얘기 좀 해보죠. 예. 일단 박근혜 정부가 노동층 구조개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임기 내에 고용률 70%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한국 내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렇죠. 이제 좀 정부가 에서 듣기는 좀 섭섭한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나온 연구 결과니까 이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재정팀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요. 예. 핵심은 우리가 독일처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했다. 만약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고용률이 매년 0.4에서 0.5%포인트 상승해서 2017년 말에 66.8%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고용률 70%는 2024년이나 돼야 가능한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매년 0.2에서 0.3%포인트. 그래서 2017년에는 66.2% 그친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살펴보면요. 고학력화로 청년층의 취업이 지연되고 또 고용률이 높은 30세에서 54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 상황은 우리 신유 교수님 제자들 생각하면은 몸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제자가 아니라요. 우리 제 자식들도 문제예요, 지금. 이거 진짜 심각해요, 이거. 진짜 심각한데 이게 공공기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에서 보고서 나오면 이게 꼭 그 끝에 이제 대안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죠? 어떤 대안을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제 대안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또 공공기관의 특징이에요. 예, 청년과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자. 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 세부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그리고 대학의 산학 연기 시스템 강화로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완화하자. 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 제가 참 민망하네요. 아니 그러고요. 또 뭐 산학 연계 시스템의 강화로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네. 예? 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정부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대학은 취업 양성소가 아니다. 이런 아니다.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떤 쪽에 장단을 맞추라는 얘기인지.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정부로서도 사실 이 좀 회개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2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우리가 흔히 AIIB라고 얘기하죠. 예, 여기 이제 참여를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이게 좀 어떻게 아시아 인프라 건설 시장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부터 블루칩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참여해서 거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좋아진다는 것인데 예. 목표가 아시아의 인프라 건설이니까요. 근데 이제 인프라라고 하면 보통 건설이는 토목이 생각 많이 하시는데 예. 뿐만 아니라 통신, IT, 전력, 상하수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아하.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시설 투자 수요가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정말 글로벌 경쟁에서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창의세원국 57개국 중 이게 5위의 지분율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예. 만약 이 중에 상임 이사국 지위까지 얻을 경우에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 진출폭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예. 그래서 정부는 AIIB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하니까 이 시간에 계속 뉴스 추적해서 아직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지명수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루빨리 검거해야 하는 범죄자를 잡기 위한 방법, 뭐 이게 지명수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엉뚱한 사람이 범죄자로 의심받거나 잘못 연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도의 문제라는데 어떤 구멍이 있는 걸까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명수배 그러면 이거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강력범죄 뭐 이 강도라든지 뭐 이런 거 저지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이 지명수배도 등급이 있다 그러죠. 네. 그 실제로는 뭐 살인, 방화 이런 강력 범죄자들 경찰서 앞에 가면 이렇게 수배 전단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배 전단 속에 있는 강력범들 생각하기 마련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형사 절차를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검거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까지가 모두 지명수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도 지명수배군요. 그렇죠. 경찰은 내부적으로 이제 A, B, C 세 등급의 지명수배를 하고 있는데요. 예. A 등급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조금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고요. 예. B급이라는 건 검찰이 검거하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게 벌금 미납자입니다. 예. 그다음 C급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기소중지자들인데요.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게 있을 자기가 고발당했거나 고소당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소중지가 됩니다. 수사 절차를 중지하는 건데요. 예. 이 기소중지 절차가 곧바로 지명수배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내부적으로 지명수배를 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흉악범들이 아니라 정말 수십만 명 이상의 시민들인 거죠. 그러면은 이 전국 경찰이 이 지명수배자 명단들을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검거에 나서고 있고요. 집을 찾아가면서 검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주로 불신 검문이나 차량 검문 같은 걸 통해서 검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지명수배가 잘못 내려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요. 경찰에서 지명수배에다가 명단을 올리는 건 잘하는데 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리는 걸 못하는군요. 네, 예? 잘 안 합니다. 오르기만 하고. 네, 오르기만 그거에 하고. 대한 어떻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이를테면 사건이 다 해결됐다든지 예. 사건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지명수배로 잘못 검거되고 또 불필요한 또 무의미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벌금 미납까지 이렇게 경찰이 잡으러 다녀야 되는가? 이 벌금 중에서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벌금을 못 낸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액수 때문에 국가가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고 또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는 분들은 체포되거든요. 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가 이렇게 함부로 제한돼도 되는 것인지 하는 고민이 있고요. 또 C급 아까 말씀드린 기소중지자들은 대부분은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린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소나 고발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주소가 옮겨져서 그 소환장을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연락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까지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기소중지 또 곧 지명수배를 내리는 건 경찰이 너무 행정 편의의 입장에서만 시민들의 자유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제도의 문제도 있죠. 제가 볼 때는. 네네. 그죠? 그리고 제도 이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찰들의 문제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이걸 그러면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저는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진짜 수배가 필요한 경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수배 있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벌금 미납을 검거하는 건 이제 형을 집행한다고 하죠. 형 집행에 대한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의 일을 경찰이 받아서 하는 건데요. 네. 이 과정이 사실은 그 대부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형을 집행할 때는 형 집행장이라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모든 영장이라는 게 이제 원본이 제시돼야 되잖아요. 네.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검증영장도 원본을 가져가야지 사본을 가져가거나 팩스로 보내가지고 받아가거나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벌금 미납자들을 예. 어느 검문소에서 어떻게 원본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제 그 헌법의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국가가 좀 법 집행을 한다면서 스스로 이제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기초적인 원칙도 안 지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배를 묶어놓긴 하는데 풀어놓지 않아서 시민이 피해를 당한다. 예.
그럼 풀지 않은 담당 경찰관이 책임을 지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일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피해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빈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지금 원칙을 안 지키는 경우와 풀지 않은 경우, 이제 지명수배, 이런 거에 있어서 피해를 받으면은, 예를 들면 뭐 국가 배상이라든지 이런 거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불법 체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수배자가 아닌데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불법 체포돼가지고 몇 년 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정도 머물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국가가 이제 손해라고 가름해서 판결해 주는 건 시간을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일당을 친다거나 하면 몇 시간 동안의 피해를 가름하는 액수가 굉장히 적은 액수가 되거든요. 몇만 원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국가가 법 운영을 잘못하거나 또는 인권 침해를 한 경우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많은 배상금을 물려요. 예. 우리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벌려고 또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가름하겠다고 소송을 진행하거나 또 몇 년 동안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법률적인 자기 구제 행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를 따져먹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 지나간다 이거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니까요. 결과도 좋지 않고요. 야, 근데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스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풀지 않은 경우 그런 담당자한테 예를 들면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죠? 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참 근데 정부가 진짜 인권 얘기할 때 이런 부분부터 좀 이 생활 인권부터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 할까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기록을 만들다, 150만의 신뢰로 기회를 만들다. 1.5% 금리 혜택으로 더 크게. 르노 삼성 자동차 150만 대 판매 기념 1.5% 혜택. 6월 SM357 QM5 모두 누려보세요. 36개월 할부 기준.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사람과 사람 즐거운 시간 교촌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니까 교촌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의 순간 교촌시 맛으로 세상을 열다. 1577-1991 교촌치킨
8시 28분 54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교적 잘 풀려가는 날에 속하긴 하는데요. 아직도 좀 느리다 싶은 구간도 있습니다. 국회대로 마포대교 쪽으로 신월 나들목에서 영등포 경찰서 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마포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립니다. 동일로는 군자교에서 화양사거리 구간 양방향 차가 많아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조금 더 가서 영동대교 다리 위에서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풀렸습니다. 이제는 속도 낼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판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양재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판교 분기점 부근, 서운에서 송내, 도리에서 수암터널, 하기에서 청계 요금소까지 밀려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는 11월에 야구 대항전 2015 프리미어 12가 열리는데 예. 김인식 KBO 기술위원장이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김인식 KBO 기술위원장 프리미어 12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는데요. 예. 김인식 감독 우리와는 이 대표팀 감독으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냈고요. 2006년 WBC에서 4강, 2009년 WBC에서는 준우승을 이끌어냈던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 9월 11일 1차 엔트리 마감이고요. 이 김인식 감독 시간이 없다를 강조하면서 이 곧바로 선수단 구성, 코칭 스태프 선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야,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2009년 그때 아주 예. 기억이 생생한데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대표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예. 지금 추신수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예.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참가하면 참 우리로서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이제 이 김인식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이제 또 다른 관심사는 이 추신수나 강정호, 일본에서 뛰고 있는 오승환이나 이대호 선수가 과연 참가하느냐가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리미어 12 대회가 11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포스트 시즌이 10월 중순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팀들로서는 이제 중요한 이제 경기 일정이 막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 리그의 포스트 시즌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들이 참가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일단 이 김인식 감독 이 해외파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대표팀에 좀 합류해달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대호 선수, 오승환 선수 말이에요. 예. 일본 프로야구 올스타 투표에서 두 선수 모두 3위 했네요. 예? 네,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이 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오승환이나 이대호 선수 모두가 이 외국인 선수죠. 이 외국인 선수 핸디캡이 좀 있다라고 봐지되겠고요. 올스타 투표에서 이 두 선수가 모두 3위에 그치면서 올스타로 선발되지 못했는데 한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대호 선수는 이 소속팀인 소프트뱅크의 이 구도 김이아스 감독이 이 퍼시픽 리그 올스타 팀 감독을 맡고 있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농구 얘기 좀 해볼 텐데요. 한국 농구연맹이죠. KBL이 어제 기자회견 열고서 승부조작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죠. 예, 이 프로농구에서 이 전현직 감독뿐만이 아니라 이 전현직 선수들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에다가 이 승부조작 가담 혐의에 관해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니까 KBL의 김영기 총재가 사과를 하면서 이 승부조작 근절을 위해서 뭐 윤리 강력을 시행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 팬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겠다, 이 포상금을 상향하겠다 등의 이제 대비책을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스포츠 단체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다 내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불법 스포츠 도박하고 이 승부 조작은 스포츠 단체로만 근절시키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9월에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는 아시아농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예. 김동관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현역 감독들이 다 이 고사해가지고 이 감독 구하기가 좀 어려운 작업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독을 공개 모집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 김동관 감독에게 이 대표팀 사령탑을 맡기게 됐습니다. 이 9월 23일부터 열리는 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인데요. 이 대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승하면은 리우 올림픽 티켓을 받게 되고요. 2, 3위 팀에게는 이 플레이오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올림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 그 2024년 올림픽 유치 미국 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보스턴 말이에요. 예. 후보 자격 박탈육에 몰렸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그 2024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해서 미국에서는 현재 이 보스턴하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이 4개 도시가 올림픽 유치를 위한 후보 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보스턴이 이 후보 도시 자격을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이 기사가 LA 타임즈에 나온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역의 라디오 방송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이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49%가 올림픽 유치에 반대를 한 겁니다. 이 반대 이유는 이 과도한 시설 투자와 세금 부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이와 좀 유사하게 좀 많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합리적인 시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성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입니다. 오늘도 평택경찰서 서장을 지내셨죠?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도 사고 많았죠. 그죠? 도로에서 그 보복 운전이 많습니다. 또 보복 운전 얘기해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운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도 보복 운전을 하는 아니 거요? 오토바이가 오히려 저속으로 한다. 보복 운전의 대상이 됐습니다. 오토바이가 천천히 간다고 그래가지고 뒤따라오는 그 승용차가 2차로에서 그 오토바이를 갖다가 중앙 분리대로 아주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 분리대에 넘어져가지고 무릎 골절상을 당한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이게 사실 해석에 따라서는 다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를 따지면 그렇죠. 이게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흉기거든요. 흉기잖아요, 움직이는 자동차가. 흉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법적으로도 흉기로 취급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해야 하는 법률 위반에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보복 운전하고 난폭 운전, 위협 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복 운전은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가지고 밀어붙였다고 그래 가지고 이 구속이나 형사처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위협 운전, 난폭 운전입니다. 이 위협 운전이나 난폭 운전도 상당히 이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해가지고 범칙금 4만 원으로 끝납니다. 경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로교통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복운전과 위협운전 이 차이 그리고 이 난폭운전 이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그렇죠. 예.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보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보복운전이 되는 거고 위협을 주려고 한다. 위협운전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게 증거 확보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나마 요새는 차량에 있으니까.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증거 확보가 되지만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는 상당히 보복운전이냐 또는 위협운전이냐 난폭운전이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그 동영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차량 번호판 추적을 해가지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으실 텐데 물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절대로 안 그러시겠지만
물론 운전하다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의 속으로 삭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별별 희한한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우협 운전한다고 또 보복 운전한다고 내리라고 하거든요. 차량에다 갓길로 서라고 하거든요. 갓길로 만약에 서게 되면은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이 봉으로 막 유리창 깨고 3단봉. 그렇습니다. 3단봉으로 유리창 깨고 또 뭐 칼로 우협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로 하여금 처리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좀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 화날 때도 있는데 이 삭혀이죠. 예? 자 그러다 우리 모두 몸에서 나중에 죽으면 사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생활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박 변호사님은 월급 안 받으시죠? 이 본인 변호사니까. 그 법인에 제가 소속돼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좀 고정적으로 월급 받는데 그 급여가 나중에 또 제가 일을 못하면은 또 삭감이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여쭤봤냐면 월급 왜 받느냐. 월급은 일 잘해서 일 열심히 했다고 수고했다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부대끼느라고 수고했다 이런 돈이거든요. 도로 위에서도 사실은 그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화나더라도 참으셔야지. 자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전북 남원의 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초등학교 그 4학년 교사가 그 동급생끼리 욕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욕설을 한 그 동급생에게 양말을 벗어가지고 입에다 물도록 하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게 한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참 그분의 멘탈도 희한하시네요. 근데 이 선생님 변명이 뭐냐면은 이거는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동의해서 만든 학급 규칙이라는 겁니다. 학급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욕설을 할 때는 그 양말을 벗어가지고 입에 물도록 하고 빗자루를 들게 하고 이걸 게시판에다 게시하도록 했다. 이건 동의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교사가 교직 경력 4년입니다. 젊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전북 그 교육청에서 이 사람을 이제 학생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유발케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방학이 이제 한 8월 달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7월, 근데 8월. 이제 그게 학교마다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메르스 때문에 휴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휴업을 했으면은 그 휴업한 일수만큼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이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습니다. 이럴 때 인권 교육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권 교육이 그냥 주입식 강의보다는 이럴 때 학생들이 서로 욕을 하거나 할 때 교사가 어떻게 하겠느냐. 좀 역할극이라든가 좀 토론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게 수업 중에 그 휴대전화를 그 학생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적발되면은 선생님이 이제 뺨을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그래가지고 목덜미를 막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학급에서 가르칠 때 수업 중에 가르칠 때 좀 잘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교사도 또 인간인지라 또 자기가 화가 난다고 때린다. 이걸 갖다가 또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교사의 바른 길이냐. 이런 거를 좀 훈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 인권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관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먹었는데도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억은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선생님은 지나가는 일과일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평생 남는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같이 막 학교 다닐 때 박 변호사님은 한 반에 몇 명이셨어요? 저희 한 60명, 초등학교 때 한 40명이었습니다. 사립 나오셨네? 아니, 공립인데요. 그때는 이제 그 학급을 좀 분반을 했습니다. 오후반
있었고 오전반이 있었고. 와, 예. 그 오전 오후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100명이었어요. 저 공립 나왔는데 남들이 보면 박 변호사님하고 저거 나이 차이가 굉장히 20년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데 전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나 많았죠. 애들이. 그래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뭐 그렇다는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이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고 물론 저는 여기에서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교권도 당연히 보장해야 됩니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말해요. 선생님들한테 막 몰려가가지고 말이야. 선생님들한테 막 저거 하는 거. 그게 뭐 2만 5천 건인가 그래요 1년에. 교권 침해하는 그렇습니다. 게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 있어서의 인권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아이고 참 정말 근데요. 그 친아버지가 또 친아들을 폭행을 한 사건이 있다고 그러네요. 참 이 안타까운 얘기죠.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참 난감합니다. 이 아버지를 형사 입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아마 좀 뭐 그렇게 많이 때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니까 그렇게 폭행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제 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제가 경찰 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형사 입건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 아버지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왜 때리게 또 아들도 또 아버지에 대해서 또 잘못을 빌고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사랑과 좀 용서를 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형사 입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처벌만 하고 능사가 아니다. 이 아버지를 아버지 학교라는 게 요새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아버지 학교 교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 교실에 입교를 시켜가지고 좀 아들을 어떻게 훈육하는 것이 좋은가 좀 알게자 또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하자.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대화 소통이 잘 안 돼서 발생한 거거든요. 참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버지가 아들과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갑자기 찡해지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게 좀 그렇죠. 근데 그게 참 비극인 게 우리 사실 우리 푸념 좀 해볼까요 남자끼리? 이게요 아버지들은 사실 굉장히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산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가족이 서먹서먹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은 더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거기다 성격 욱하면은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친해지려면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들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저도 이제 고3 아들을 했는데 아들의 친구가 몇 명인지 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또 수능 정시 수시 해가지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수시가 지금 점점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한 70%, 60%, 70%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하고 친해지려면은 결국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돈만 벌어주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또 말은 안 하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방학 때 학원 다니고 이런 거보다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까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을 다닙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같이 휴가 때 오고 이러면 그렇습니다. 휴가 때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은 안 갑니다. 자기 친구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전 딸만 있어서 그렇게 모르지만은 아들은 그렇구나. 참.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제가 이제 경찰을 했는데요. 참 부끄러운 일이게 이게 이제 경찰관의 징계가 좀 솜방망이 징계다. 이제 특히 이제 성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 경찰에서 1차 징계를 하고 이것이 너무 중하다고 해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관이 소청을 합니다. 근데 한 50% 정도가 징계가 다운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경감된다. 그렇죠. 이거군요. 파면하고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청하면은 소청에서 오히려 정직 또는 뭐 강등 이제 감봉, 경징계, 감봉 처분을 받아가지고 예. 성범죄 저지른 경찰관이 오히려 복직해가지고 하게 된다.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국회의원의 어떤 이 요구 자료 결과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경찰 저도 20년 했는데요. 경찰관이 다른 공무원보다는 징계가 셉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아무래도 무기를 다루고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죠? 이제 지휘부에서 경찰이 10만이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보다는 경찰관이 법 집행을 하는 경찰관으로서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한다. 품위 손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징계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청을 하면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좀 많이 구제를 해줍니다. 다만 저는 이 성범죄에 관련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여경이 많아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 경찰서에서 여경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동료 경찰관에 위한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많아지니까 설문조사 진단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경의 경우에 성추행에 또지는 성희롱의 피해 대상자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순찰차에 그러니까 내부 문제네요. 그렇죠. 내부 문제인데요. 실은 순찰차에 남자 경찰관과 여자 경찰관이 같이 타게 되면은 장시간 순찰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거기서 둘만에 있을 경우에 또 뭐 음담패설이나 좀 성적 모욕감을 일으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여경들이 주치자나 이런 파출소에 그 많이 들어오는 민원인 상대를 하다 보면은 멱살 잡히고 그 과정에 뭐 이 성적 희롱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경들이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찰관에 여경들의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상담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지금 추세가 여경이 늘 수밖에 없는 추세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경에 대해서 좀 상담관이 필요하다. 그 상담관도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신과 전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담하고 좀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경들이 접하는 업무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이 육아 문제가 있습니다. 육아 문제 애 낳으면 누가 키워야 됩니까? 결국에는 시부모나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거든요. 우리나라 다 싫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 받는 스트레스 이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 자 다음은 사건이 아니라 사고 소식이죠. 이 제주에 있는 그 해수욕장 근처에서 그 맹독성 문어. 예. 문어에 물린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이 맹독성 문어는요. 보기에 따라서 이 아주 색채가 화려하다는 겁니다. 화려한 게 독이 있다. 예? 라는 말처럼 이 맹독성 문어가 발생한 게 2012년도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름철 되면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해파리, 독성 해파리.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후 온난화 돼 가지고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독성 해파리가 많아지고 또 이제 문어도 많아지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그 상어가 그 서해안에 나타났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경찰과 해경과 국민안전 처와 해양수산부에서 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 사건 랭킹 오늘도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된다 안심이 된다 KB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